진격의 거인. その日人類は思い出した。奴らに支配されていた恐怖、鳥かごの中に囚われていた屈辱を。 모두가 예상 못했던 넓은 세계관 속 俺たちはみんな生まれた時から自由だ。 완결된 지 한참이 지나고도 계속 나오는 끝없는 떡밥들. 진격의 거인 떡밥 총정리 바로 시작합니다. 我々の祖先ユミル・フリッツは大地の悪魔と契約し巨人の力を手に入れる。 우선 모든 거인의 정체는 처음으로 거인이 된 유미르 프리츠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인간 에르디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실 텐데요. 待て、こいつ動けないのか。どうやってここまで来たんだ。 코니의 고향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밝혀진 것이 바로 거인은 인간으로부터 변화한 것이라는 떡밥이었는데 ここが楽園。お前たちはここで終身刑となる。無垢の巨人となってな。 거인의 정체는 말의 제국이 벽안의 에르디아인을 견제하기 위해 낙원행이라는 명목으로 의도적으로 풀어놓은 것이었죠. 巨人の体の構造は他の生物と根本的に異なる。巨人の唯一の行動原理は人を食らうことだが、食事を取ること自体必要ないものであると推測できる。 또한 거인은 오직 인간에게만 반응하고 奴らには消化器官がねえから人食って腹いっぱいになったらああやって吐いちまうんだと。 소화기관이 없기에 인간을 잡아먹는다고 해도 의미가 없으며 夜が深まると巨人の活動が落ちることから 활동하는 데에 필요한 에너지를 햇빛으로부터 얻는 것으로 설명되었던 떡밥. 그 이유는 거인화된 인간이 원래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인간을 잡아먹어야 하기 때문임이 밝혀졌습니다. 한지는 거인에 대해 切断した3メートル級の生首を蹴っ飛ばした時だった。軽かったんだ。異常に 라는 이야기를 했죠. 사실 거인의 존재나 능력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었고 한지는 만화적 허용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이 부분을 정확히 짚은 것인데 이후 시조 유미르에 대한 이야기가 밝혀지며 그녀가 맺은 거인 계약, 즉 신적 존재와 계약을 해 만들어진 혈연에 의한 전승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22화에서 유미르 프리츠가 어떠한 물체와 접촉하여 힘을 얻은 것으로 묘사되어 始祖ユミルの正体は一体何なんだ。有機生物の起源と接触した少女。 그녀는 에렌 크루거가 말했듯 まだこの世に物質しか存在しなかった頃、あるものが生き残った。 유기생물의 기원과 접촉한 소녀이자 시조라는 것이 드러났죠. 조사병단의 2인자 미켈을 잔인하게 뜯었던 눈알이 큰 거인. 하지만 俺今待てって言ったろ。 짐승 거인의 말을 안 듣다가 눈알이 터지고 이후 조사병단에 의해 토벌당했었는데 그 거인은 코니의 고향 마을인 나가코 마을에서 발생한 거인으로 나중에 작가가 Q&A에서 밝힌 바로는 サニー、待て。 바로 코니의 남동생. 그리고 카야의 집을 공격해 카야의 어머니를 먹었던 거인은 코니의 아버지 거인이었죠. 초대형 거인에 이어서 두 번째로 얼굴을 클로즈업했던 거인이자 에렌의 어머니 카를라를 잡아먹었던 거인. 큰 입으로 짓는 미소와 크기에 대한 공포감을 제대로 각인시켜주고 에렌이 조사병단에 들어가게 만든 거인이기도 한데요. 그 거인은 바로 에렌의 아버지인 그리샤 예거의 전처, 첫 번째 부인으로 지크 예거의 친어머니. 私はダイナ・フリッツと申します。彼女は大陸に存在する王家の末裔の最後の一人であり、 게다가 그녀는 파라디 섬의 정통 프리츠 왕가 최후의 혈손이기도 했습니다. マーレの人間が言っていることは全て間違っている。ジークは自らと祖父祖母の安全を選んだ。 다이나는 그리샤와 함께 친아들 지크의 손에 밀고 당해 마레 정부에 체포되어 낙원행을 선고받게 되었는데요. 巨人同士でよろしくやってる。 그녀가 웃고 있는 건 낙원행을 선고받는 순간까지 미소를 짓고 있었기 때문. 다이나는 거인이 되기 전 どんな姿になってもあなたを探し出すから。 실제로 그리샤의 집까지 찾아와 그 의지를 보여주었고 남편의 두 번째 부인을 먹게 되는 비극이 벌어졌죠. 트로스트구 공방전 당시 에렌이 소속된 34반이 거인들에게 전멸당할 때 그중 미나를 잡아먹은 눈이 큰 3~4m급 거인. 数は増えてない。作戦を続行する。 이후 본부 안까지 들어왔다가 훈련병단 정예 멤버들의 기습을 받지만 담당인 사샤의 실패로 죽지 않고 사샤를 덮치다가 미카사의 공격으로 사망한 거인이 있었습니다. そうなったらもう永久にエルディアは日の目を見れないぞ。 그 거인은 그리샤가 가담한 에르디아 복권파의 조직원 중 한 명. 당시 그리샤의 아들 지크의 밀고로 에르디아 복권파와 관련된 인물들은 모두 낙원행을 선고받고 거인으로 변했는데 3~4メートルくらいの巨人に調整するからこいつと戦ってくれ。あれがお前らの正体なんだぞ。 말의 치안 당국 그로스가 그리샤와 이 거인을 몸싸움 붙일 생각으로 척수액을 적게 주사해 3~4m 크기 거인으로 만들었었죠.
그러나 에렌 크루거에 의해 그리샤 대신 바닥에 굴러떨어진 그로스를 잡아먹었고 그 이후로 파라디 섬을 떠돌다가 월마리아로 들어오게 된 것. 복권파 소속이었던 거인은 그녀뿐만이 아닌데요. どうして僕の体動かないんだ 트로스트부 공방전 때 나타난 거인 중 하나로 패닉에 빠진 아르민을 한 입에 집어삼키려던 거인. 이후 에렌이 아르민을 구해주고 대신 잡아먹힌 뒤 위액 속에서 허우적대던 에렌이 거인화하여 등을 찢고 나온 뒤 목덜미를 완전히 뭉개버려 사망했는데요. このままじゃマーレに先を越されてしまう 그 또한 에르디아 복권파 소속이었죠. その光景は人類の怒りが体現されたように見えたから 다음으로 우리의 진격의 거인 에렌. 에렌은 거인의 능력을 아버지 그리샤로부터 얻게 되는데요. 鍵を忘れるな 초대형 거인 습격 후 에렌의 불확실한 기억은 대형 떡밥 그 자체였었는데요. 그 기억 속 그리샤는 この注射のせいで今からお前に記憶障害が起こる。使い方は彼らの記憶が教えてくれるだろう。 라는 말과 함께 지하실 열쇠를 넘겨주었죠. この鍵まさか 이 상황은 그가 주사한 척수액으로 에렌이 거인이 되었고 그리샤를 먹고 능력을 보유하게 된 상황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기억을 잃은 채 벽 안으로 들어와 의사로 살던 그리샤에게 척수액이 갑자기 어떻게 나타났냐? 今すぐ壁に攻めてきた巨人を殺してください。 그날 출장을 간다고 말하고 집을 떠났던 그리샤는 사실 로드레이스에게 갔던 것임이 밝혀졌었죠. 척수액은 121화에서 레이스가를 습격한 그리샤가 시조의 거인을 탈취했을 때 입수한 것이며 그리샤가 말한 그들의 기억이란 거인 능력자끼리 공유되는 기억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始祖の巨人を奪還しろ。俺から巨人を継承してな。 그렇게 벽 안으로 들어오기 이전 에렌 크루거로부터 진격의 거인을 계승받고 레이스가에서 시조의 거인을 탈취해 두 가지 거인의 능력이 생겼던 그리샤. 그런 그리샤를 에렌이 잡아먹음으로써 똑같이 계승하게 된 것이었죠. 進撃の巨人は未来の継承者の記憶をも覗き見ることができる。 진격의 거인은 과거와 미래를 넘나들며 거인 계승자들로부터 기억을 공유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時には記憶や意志もその道を通り送られてくるすべてのユミルの民はその座標へとつながっている。 또한 시조의 거인은 과거, 현재, 미래에 존재하는 모든 에르디아인과 항상 동시에 연결된 거인이며 좌표의 힘을 이용해 에르디아인에게 개입할 수 있습니다. 帰ったらずっと秘密にしていた地下室を見せてやろう。 그리샤가 에렌에게 지하실에 대해 말할 당시 帰ったらずっと秘密にしていた地下室を見せてやろう。 그리샤의 눈이 어린 에렌이 아닌 허공을 향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에렌이 과거의 시간에서 그리샤에게 개입하고 있었다는 떡밥이었으며 あなた方と同じユミルの民です。 그날 그리샤는 출장이 아닌 레이스 일가를 찾아갔죠. 何をしてる忘れたのか何をしにここに来たのかこれは父さんが始めた物語だろう 이처럼 에렌은 두 능력을 동시에 보유한 거인으로서 お前が父さんを壁の王や世界と戦うように仕向けたのかあんたが俺を親父の記憶に連れ込んだおかげで今の道がある 진격의 거인 세계관은 1회부터 에렌에 의해 결정되어 있던 운명론적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에렌이 훈장 수여식 도중 히스토리아의 손등에 입을 맞대자 エレン 에렌의 표정이 심하게 일그러지던 장면. 俺は親父の記憶から自分の未来を見たあの景色を 왕가의 혈통과 접촉함으로써 바로 이 운명으로 나아갈 기점이 될 미래의 자기 자신을 본 장면이었죠. 이 거대한 세계관에서 에렌에 의해 건드려졌던 떡밥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다이나가 자신의 어머니 카를라를 먹도록 만들었죠. 베르톨트가 벽 안으로 들어오던 당시 다이나 거인에게 먹히는 것을 제지 후 어린 에렌이 엄마가 잡아먹히는 것을 보도록 만든 것인데요. 俺は来年訓練兵に志願する 이를 통해 어린 에렌을 조사병단에 입단시켜 이후에 다시 다이나 거인과 만나게 했으며 왕가인 다이나와 접촉을 통해 시조의 힘을 각성시켰습니다. 巨人を操ってやる 좌표 최초 각성을 통해 これは肖像画これは絵ではない私は人類が優雅に暮らす壁の外から来た。 지하실에서 진실을 마주한 뒤 훈장 수여식 때 자신의 운명을 알아차리게 되는 중요한 연쇄작용 중 하나였죠. 다음으로 턱거인을 죽이지 않았던 에렌. これがアギトの力か 에렌은 레벨리오 전투에서 턱거인을 먹을 기회가 있었고 그랬다면 전투의 거인을 물어뜯을 수 있었겠지만 残念だ
兄貴の記憶を見たぞ。最後まで俺の方が上だって。 미래에서 팔코가 턱거인을 계승해야 私もまさか本当に飛ぶとは思ってなかったんだけど 자신을 죽이는 작전이 성공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샤! 또한 그때 자신의 소중한 동료 중 한 명이었던 사샤가 죽는 것도 막지 않았는데요. 最後何か言ったか。肉って言ってた。土地を奪還すればまた牛も羊も増えますから 이 또한 팔코의 턱거인 계승을 위함. ジークの記憶を見たって言った。獣の巨人の特徴が発現してるみたいなんです。雲の上を飛んでいた記憶です。 팔코는 미성년이고 갑자기 척수액을 놓을 수도 없기 때문에 これは兵団内で噂のワインか。勝手に触るな。 팔코를 거인으로 만들기 위한 와인을 먹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私たちはマーレから来ました。戦士候補生です。レベリオクが島の悪魔どもに奇襲を受けたんです。誰か殺したか。はい、仕留めました。お前がサシャを殺したのか。 니콜로가 와인병으로 팔코를 때리는 방법뿐이었습니다. サシャを殺したのはこいつです。 사샤가 죽지 않았다면 니콜로가 분노할 일은 없었죠. 그리고 アッカーマン一族はエルディアの王を守る意図で設計されたんだよ。偶然俺を護衛すべき宿主だと錯覚したことでな。 미카사에게 자신을 따르는 것이 아커만의 피 때문이라 말했었는데 頭痛宿主を守る習性そんなものないと思うぞ。ただお前のためなら巨人をひねり殺せるくらいお前のことが好きなだけだ。 사실 에렌은 지크에게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받았었죠. 俺はガキの頃からずっとミカサ、お前が大嫌い。 즉 그 말은 거짓말이었다는 뜻인데요. お前はどう答える？俺は長生きしてもあと4年しかないんだぞ。俺が死んだ後もずっとあいつらの人生は続く。幸せに生きていけるように。 미래를 본 에렌은 친구들을 영웅으로 만들고 자신에게 정을 떼게 만들어 죽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런 거짓말을 한 것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미카사와 에렌의 행복한 모습. ミカサ、何か長い夢を見てた気がする。なんで泣いてんだ。え？あと4年の余生を静かに生きよう。 진격권은 운명론적 세계관이기 때문에 이는 어떠한 시점의 기억이 아니라 에렌이 좌표의 세계에서 보여준 환상이라는 것이 밝혀졌죠. 頼むよミカサ、忘れてくれ。 환상 속에서 보이는 에렌의 문양이 증거이며 俺が死んだらこのマフラーは捨ててくれ。自由になってくれ。 이때 두 사람 위로 팔코의 그림자가 보이기도 합니다. いってらっしゃい、エレン。 이 모든 운명을 확인한 에렌은 いってらっしゃい、エレン。 그 기억을 어린 에렌에게도 전했고 エレン、どうして泣いてるの？なんかすっげえ長い夢を見てた気がするんだけど。 이는 꿈속에서 자신이 걸어가야 할 가혹한 운명을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미카사와 この詩集は私たちの一族が代々伝えてきたものなの。 그녀의 아커만 일족에 관한 떡밥. この家紋に見覚えはございませんか。この印は死んだ母の一族から受け継いできたものです。 그 일족은 바로 동양의 나라 パラディ島唯一の友好国ヒーズル国。 히지르국의 아즈마비토 가문. あなたは我々が失った一国の主の末裔。 백칠화 아즈마비토 키오미에 따르면 히지르국은 거의 100년 이상 에르디아 제국의 동맹국이었고 アズマビト家の御親にあたる我が将軍家子息は 쇼군가의 자식은 프리체 왕가와 좋은 관계였으며 파라디 섬에 체류하고 있었던 것. 거인대전 후 히지르국은 패전국으로서 입지가 나빠졌고 그런 혼란 도중 쇼군가의 후예는 파라디 섬에 남겨졌는데 이는 네이스 가문이 기억 조작을 실행할 수 없는 소수 일족들 중 하나였기 때문. 父のせい、アッカーマン家は都市部で迫害を受けていたと聞きました。壁の端の山奥に追い詰められた者同士が出会って夫婦となったのです。 네이스 가문에 저항하는 두 가문 중 한 가문은 아커만 일족이고 나머지 한 가문은 아즈마비토 일족이었으며 아커만 일족과 아즈마비토 일족은 백성을 방벽 안에 가두어두려는 왕가의 뜻을 따르지 않고 저항했습니다. 두 가문은 칼프리츠가 지닌 시조의 거인 정신지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위협을 느낀 칼프리츠는 두 일족을 대대적으로 차별하고 탄압하기 시작했었죠. 당시에 아커만 일족 수장은 후손들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헌납하는 대가로 일족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박해는 계속되었습니다. そいつは東洋人だ。他の東洋人は絶滅したからな。 그래서 작중에서 파라디 섬에 남은 동양인 일족은 미카사와 미카사의 어머니가 유일했습니다. 그렇다면 박해당한 아커만 일족은 미카사의 아버지 말고 누가 있었느냐? 원래 아커만이라는 성씨는 미카사만 가지고 있는 성이었죠. 야,
리바이 大きくなったか 하지만 왕정 쿠데타 편이 시작되고 俺が育てたからなリバイ・アッカーマンはそういうやつだ 케니가 리바이를 본인이 키웠었다는 발언을 통해 리바이의 성씨가 아커만임이 밝혀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왕정 쿠데타 당시 리바이에게 고문당하던 헌병이 케니에 대한 일부의 정보를 실토했죠. ケニー・アッカーマンはとても用心深い。アッカーマン 케니의 성씨도 미카사와 리바이와 똑같은 아커만이라는 것. 切り裂きケニーだ。ケニー・アッカーマンって名前らしいが 케니 아커만과 케니의 할아버지의 대화에서 밝혀진 바로는 かつてのアッカーマン家は王側近の武家だったそうじゃねえか王がアッカーマン家を操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からだ 아커만은 한때 프리츠 왕가가 가장 신뢰해왔던 왕정의 중추 세력이자 무신 가문이었다고 하죠. 뒤를 이어 과거 에렌과 미카사의 어린 시절 その瞬間体の震えが止まった 에렌의 말에 미카사에게 어떤 신체적 작용이 일어나는 장면. 이것은 무신 가문인 아커만 가문에게 있는 각성이었습니다. ある時突然力に目覚めたような感覚を経験したことがあるか。ケニー・アッカーマンにもその瞬間があったそうだ。その瞬間が俺にもあった。 같은 아커만 일족인 리바이와 케니도 각성을 경험해본 적이 있다는 언급으로 아커만 일족의 힘의 각성은 공식화되었죠. 원작 112화에서 에렌의 발언에 의하면 아커만은 프리츠 왕가의 거인 과학 실험으로 탄생한 강화인간이라고 합니다. 본인의 생명에 위험이 닥칠 때 각성을 하는 순간 보이지 않는 길을 통해 거인의 힘을 부분적으로 끄집어내 탈인간의 신체적 능력을 보여줄 수 있죠. おい何やってんだお前ら 그리고 유미르. なんで私にそこまでするの安心してくれよ私がここにいるのは全て自分のためなんだ 유미르 프리츠가 아닌 에렌의 훈련병단 동기 유미르에 대한 떡밥도 많았죠. 私はこうやって腹の足しになりそうなもんは漁ってんのさこりゃいけそうだニシンは好みじゃないなんだこの文字は。 우트가르드 성에서 통조림을 보고 파라디섬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문자를 읽었던 것. なんだあいつは巨人なんかあれは獣じゃねえか。 그리고 짐승 거인이 처음 등장할 때 なあライナあの猿はなんだなんだ猿って。 원숭이라는 단어를 에렌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보면 파라디섬에는 없는 단어이고 벽 안 출신이 아니라는 복선이었죠. だからこれはただの私の願望なんだがなお前胸張って生きろ유미르가 최초로 거인화하기 직전 私は大勢の人の幸せのために死んであげたもし生まれ変わることができたなら今度は自分のために生きたいと 이러한 대사 또한 그녀의 정체에 대해 이야기하는 말이었는데 巨人は君は人間に戻るとき誰を食ったか覚えているか。お前らの仲間だったのか巨人だ逃げろ。 유미르는 턱 거인을 계승한 아홉 거인이자 ユミル様がおられる限り我らは永遠に不滅だ。 과거 시조 유미르의 이름이 붙여져 그녀를 연기했던 사람이라는 것으로 떡밥이 해소되었죠. 君は今日からおじさんたちと暮らすんだよ。 유미르는 길거리에서 살아가던 고아였지만 このユミル様こそ真に王の血を継ぐ存在。 한 남자가 유미르라는 이름을 주고 사람들로부터 유미르를 숭배하게 만들었죠. この娘が言ったんだ。自分は王の血を継ぐ存在だと。 하지만 곧 이들이 적발되자 유미르를 데려온 남자는 유미르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고 私がユミル王家の血を継ぐ存在だ 유미르는 모두를 위해 끝까지 시조 유미르의 환생을 연기했습니다. 결국 유미르는 마레에게 잡혀가 거인으로 변하게 되었죠. 60年ぐらいだもうずっと終わらない悪夢を見ているようだったよ。なんで謝るんだよ。私は大勢の人の幸せのために死んであげた。 이 부분은 낙원행을 선고받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今度は自分のために生きたいと 이는 누군가를 연기하지 않고 자신다운 삶을 살고 싶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죠. 이후 유미르를 닮은 일제에게 한 거인이 ユミル様よくぞ 라는 말과 함께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일제에게 숭배한 거인은 유미르를 숭배했던 조직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ライナー無事か。誰だ生き延びて帰るぞ。 그리고 유미르처럼 라이너의 정체와 관련된 떡밥도 많았는데 俺は帰れなくなった故郷に帰る。 훈련병단 시절 에렌이 거인을 봤던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見たことあるのか超大型巨人。見たことあるって。俺は壁をまたいだと聞いたぞ。そう呼ばれてるけど俺の目には普通の巨人に見えたな。 화면은 라이너를 비춥니다. ガス切れで壁を登れる。一か八かそこに群がる巨人をやるしかねえだろ。俺たち訓練兵の誰にそんな決死作戦の指揮が取れる。 방이 거인으로 둘러싸이고 가스
가스 보급마저 안 되어 모든 사람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ライナーどうするやるなら集まってからだ 사람이 모이면 가스 보급소를 탈환하겠다는 뜻으로 보였지만 사실 다시 거인화해서 원로제의 문을 부술 생각이었던 것. ひとまずは休ませてもらいたいもんだ兵士としてそれなりの評価と待遇があっても実はクリスタはいつも俺に対してありゃどう見ても普通じゃねえよライナー僕らは戦士なんだから 自分が矛盾したことやってんのに無自覚だったんだ 또한 이때 라이너의 정신분열증 떡밥도 나오는데 가스실 난입 직전 戦わなければ勝てない俺たちは仲間に一人で戦わせると学んだか 미카사와 장애 도발에 라이너는 そいつは心外だな 적극적으로 이들과 함께하려 했죠. 이때 애니와 베르톨트의 시선이 라이너를 향해 있는데 대기하다가 거인화의 기회를 노리려던 두 사람이 작전과 다른 라이너의 행동에 당황하는 장면이었습니다. なあベルトルトライナーって昔からこうなのか昔のライナーは戦士だった戦士って何のことだよ 라이너가 병사로서 자신과 전사로서의 자신을 혼동하는 상태에 대한 확실한 떡밥이었죠. 또한 가스 보급실에서 さっさとコインだ 코니를 공격하려는 거인을 베어 코니를 지킨 애니에게 危なかったな兄怪我をしなくてよかったぜ本当に 라는 말을 하는데 애니가 코니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건 것을 혼내는 것이었죠. 그리고 에렌이 처음 거인으로 변했을 당시 라이너는 あのまま食い尽くされちゃ何も分からずじまいだとりあえずは延命させよ 에렌을 구하자고 했었는데 진격의 거인은 은밀하게 계승되어 존재가 알려지지 않았기에 あの巨人が味方になる可能性があるとしたらどう 전사로서 그 정체를 알아내기 위함으로 보였죠. 또한 그 이후 에렌이 병단의 의심을 받았을 때 砲声あの煙の量は何だ巨人の蒸気 벽 안에서 나는 증기를 보고는 애니, 베르톨트, 라이너가 바로 에렌에게 향하는데 どうなってんだこれは 거인어를 할 때 일어나는 증기임을 알기 때문이겠죠. 상황이 마무리된 후 人食って腹いっぱいになったらああやって吐いちまうんだと 애니가 거인에게 죽은 사람들을 보며 ごめんなさい 죄책감을 느끼자 라이너는 謝っても仕方ないぞ 당시에는 구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뜻으로 들렸지만 사실 이들을 죽인 거인으로서 미안하다는 뜻으로 두 사람의 정체가 거인임을 나타내고 있죠. 第57回壁外調査を開始する 그리고 벽의 조사 당시 여성형 거인에게 에렌의 정체를 감추기 위해 フードをかぶるんだ深くエレンかもしれんやつは殺せないと踏んでか 아르민이 모두 모자를 뒤집어 쓰자고 했음에도 라이너는 일부러 모자를 벗어 얼굴을 노출했던 것도 핵심적인 떡밥인데 君には何が見える敵は何だと思う 그 작전에도 엘빈이 조사병단에 잠입한 스파이를 찾기 위해 あいつが来た右翼側を担当しているはずだが僕の企画書には右翼前方あたりにいると記されていたけど 모두에게 에렌이 있는 곳을 다르게 알려주었고 여성형 거인은 라이너가 알고 있던 방향에서 나타났었죠. この陣形の一番安全なところにいるはず中央の後方あたりかな 아르민이 에렌이 있는 방향을 알아내 장과 라이너에게 알려주었는데 いやいける 여성형 거인은 라이너와 접촉한 직후 人食いじゃなけりゃ俺たちを追いかけたりしないはずだ見ろあっちは中央後方 그쪽으로 방향을 바꾸었죠. 그때 윙크를 통해 신호를 보내고 여성형 거인의 손에 에렌의 위치를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라가코 마을에서 코니가 자신의 집에 있는 거인을 발견했을 때 今あいつが俺には何も聞こえてない 일부러 화제를 돌리기도 했습니다. コニー生存者はいたかいねえよ 베르톨트와 함께 코니를 쳐다보기도 했으며 ずっと気になってるのが俺の家にいた巨人だあれは一体まだ言ってんのかつまりその説が正しけりゃお前の父ちゃんも巨人なんじゃねえのか 우트가르드 성에서 코니가 그 얘기를 다시 꺼냈을 때에도 말을 돌렸죠. ユミル何してんだこりゃいけそうだニシンは好みじゃないが俺には読めない 또한 유미르가 통조림 속 자신이 읽지 못하는 문자를 읽어낸 것만으로 유미르의 정체를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勝負は今ここで決める 후 정체가 드러나기 직전 エレン俺たちは5年前壁を破壊して人類への攻撃を始めた俺たちの目的はこの人類全てに消えてもらうことだった 라이너가 말하는 인류란 모든 사람이 아닌 벽 안에 에르디아인을 뜻했던 것. 벽 밖의 세계에는 다른 인류가 있고 이미 문명이 발달하고 있었다는 거대한 떡밥이었죠. 그리고 お前が俺たちと一緒に来てくれるなら俺たちはもう壁を壊したりしなくていいんだ 에렌이 필요하다는 말의 뜻은 벽의 거인을 조종할 수 있는 시조의 거인을 획득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기 초반부터 알게 모르게 모습을 보였던 월교. 壁は神の英知によって作られた壁こそが
월규는 거인 첫 등장 당시에는 지지층이 없었지만 5年前は誰も相手にしてなかったのにいなくなったもんだな。 월마리아 함락 후 갑자기 지지를 받기 시작했다고 나오죠. マリア、ローゼ、シーナ、3つの女神の健在よ。 여성형 거인의 습격 당시 예배당에서 교인들이 말하는 기도문 내용에선 월마리아, 월로제, 월시나를 신적 존재로 보고 있었습니다. 예배 모습은 원을 세 겹으로 만들어 서로 팔짱을 낀 형태였죠. 세 겹은 각 방벽을 뜻하고 방벽의 내부에는 저런 모습으로 거인이 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있었는데 あれ星なんだ壁の中にたまたまあそこだけにいたのもしそうじゃなきゃ 이후 벽이 파손되어 거인의 얼굴이 드러남과 동시에 つまりあの壁は大型巨人が支柱になっていて硬化した皮膚で形成されていると考えていい 방벽이 거인으로 이루어졌음이 알려졌죠. 작품 초반에서는 今から100年以上前人類にある天敵が現れた。生き残った人類はマリア、ローゼ、シーナの3つの壁を築きそこで100年の平和を実現させた。 이러한 설명이 나왔었는데 방벽은 칼프리츠 왕이 에르디아 제국 수도를 파라디 섬으로 옮길 때 거인의 좌표 능력을 이용해 거인의 경질화 능력으로 건설된 것이었습니다. 今度こそ全ての扉を封鎖すべきじゃないのか。神より授かりしローゼの壁に人間風情な手を加えるというのか。 방벽의 개조를 반대하는 등 벽을 신성시하는 이들의 무의미한 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공사 도중 벽 안에 거인이 드러날까봐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あの巨人日光を当てるな。 그리고 월규의 닉 사제는 이에 관해 我々ウォール教は大いなる意志に従っているだけの存在だ。その大いなる意志により彼女なら我々の知り得ない真相さえ知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 라고 말하는데 월교는 이미 옛날부터 크리스타, 즉 히스토리아의 가문인 레이스 가문을 통해 벽 안의 거인과 관련된 비밀을 알고 지켜왔다는 것이 밝혀졌죠. 그리고 진격의 거인 세계관에서 가장 중요한 떡밥 중 하나였던 부전의 조약. 不戦のちぎりで始祖の力を完全に扱えないのは王家といえどあなたも同じ 라는 것을 보면 부전의 조약은 에르디아인 전체가 아니라 왕가에게만 적용되는 룰임이 밝혀졌죠. おそらく始祖を継承した王家はここに来たんだろう。 시조 거인의 능력은 거인을 조종하거나 기억을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길에 있는 시조 유미르를 만나는 것이었죠. 王家の血を引く者を自分の主人だと思い込み服従し続ける。 길에서 시조 유미르에게 왕가의 피를 가진 자로서 명령하면 시조 유미르는 그 명령을 들어주는 형태였죠. 始祖ユミルに命じるんだ。これは俺の自由を妨げるもの。つまり 그리고 이후 121화, 122화를 통해 칼프리츠 왕이 어떻게 부전의 조약을 맺었는지 드러났습니다. 칼프리츠는 시조 유미르에게 앞으로 시조의 거인을 이은 왕가의 핏줄이 세계를 공격하라는 명령을 한다면 그 명령에는 따르지 말라는 부전의 조약을 명령한 것임이 드러나며 떡밥이 해소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에르디아 제국은 거인의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145대 왕인 프리츠 왕이 이런 잔혹한 역사에 대한 죄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巨人大戦を終わらせたのはフリッツ王なのです 그래서 부전의 조약을 맺어 거인의 힘을 사용하길 거부하고 そしてできる限りのエルディア国民を島に移し壁の門を閉ざしました 수도를 파라디 섬으로 옮겨서 스스로를 고립시킨 것 カール・フリッツの思想は代々受け継がれ 부전의 조약은 시조의 거인이 계승되며 増え娘たちよユミルの体をすべて食い尽くせ 직계끼리 서로를 잡아먹는 형태로 함께 계승되어 왔는데 그리샤가 시조의 거인을 빼앗아 에렌이 먹게 만들어 혈통으로 이어지는 계승을 끊어냈는데 부전의 조약이 이때 깨진 것으로 볼 수 있겠죠. 9つの巨人の力を継承した者は13年で死ぬ 에렌 크루거에 의하면 유미르의 저주는 수명이 13년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23년은 시조 유미르가 힘을 자각한 후 죽기까지의 세월에 해당하는 시간이라고 언급되었죠. 이 저주는 지성을 가진 9거인의 계승자에게만 해당된다고 했는데 我が奴隷ユミルお前はよく働いた褒美だ我の子種をくれてやる 그 떡밥에 대한 것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시조 유미르는 거인의 힘을 얻은 지 13년 차에 말의 잔당이 던진 창을 프리츠 왕 대신 맞는 희생을 했었죠. お前がやりごときで死なぬことは 하지만 이후에 프리츠 왕은 유미르를 사람이 아닌 도구 취급했고 그 절망감 때문에 회복을 포기하고 죽음을 택했던 것. 始祖はここで巨人を作っているのだろう。俺たちが巨人の力を欲するたびに果てしない時間を費やして 레벨리오 전투에서 라이너가 팔코를 보호한 이후 회복을 하지 않은 것처럼 유미르도 생존 의지를 포기했기 때문에 죽게 된 것으로 보이죠. 이 13년이 9거인에게 가진 족쇄로 그대로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あなただったのね。ずっと私の頭の中を覗いていたのはあなたに生み出された命があるから私がいる。おやすみなさい。
유미르. 마지막에는 유미르가 성불하고 시조의 거인을 가진 에렌이 죽음으로써 エレンがよ母ちゃんも人に戻るって 거인이라는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고 동시에 유미르의 저주도 함께 사라져 기존 거인 계승자들은 모두 인간으로 돌아오고 수명 제한 없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등장인물들이 모두 죽은 시점에 등장하는 한 소년. 대지의 악마는 끈질기게 살아남았고 먼 미래에 다시 부활해 같은 것이 반복될지도 모른다는 이른바 열린 결말을 뜻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여담으로 진격의 거인 원작이 2009년부터 2021년까지 13년 동안 연재했기 때문에 만화 자체에 유미르의 저주가 걸렸다는 재밌는 비화도 있죠. 그리고 후반부에 비중 있게 나오는 아즈마비토 가문. 아즈마비토 키요미는 레벨리오 축사 기념 전야제에 초대받아 손님으로 가게 되는데 お邪魔だったかしらね。少し顔を見に来ただけなの。健闘を祈りますよ。 축사 당일의 밤 빌리를 격려차 방문했죠. さて行きましょう。 하지만 대기실에서 나가자마자 표정이 바뀌며 경호원들을 데리고 조용히 현장을 빠져나가는데 俺は進み続ける 빌리의 연설이 끝나자마자 에렌의 습격이 시작되었고 ジーク・イエーガーは自分の計画に協力するなら傾いた国家が大国に返り咲くほどの産業を手にするでしょうと 키요미는 조사병단 지크와 미리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기 전 현장에서 대피한 것이었죠. 조사병단의 잠입 또한 키요미가 말해로 올 때 일행인 척 함께 온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떡밥들에 이어 작품 곳곳에 존재하는 작은 떡밥도 살펴보겠습니다. 진격의 거인 세계관 속 해가 뜨고 지는 장면들은 모두 해가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지고 있는데 이 세계가 지구가 아닌 다른 세계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모두 생각했었죠. 이후 파라디섬과 벽 밖 대륙의 지형이 보여지면서 아프리카 대륙을 반전시킨 디자인과 흡사하다는 것이 드러났죠. 해가 반대로 뜨고 지는 이유가 작가가 설정한 이러한 세계관 때문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에 따르면 파라디섬은 마다가스카르 섬과 위치가 일치하죠. 1화 맨 처음에 죽는 조사병단 모제스 브라운은 私たちは見捨てられたんだ。私たちには悪魔の血が流れているから。私たちを置き去りにして島に逃げた奴らに制裁を与えなくてはならない。 라이너와 같은 브라운 가문. モーゼスモーゼスの母親だ 그리고 모제스 브라운의 팔을 전달하는 조사병단 남자는 私が運悪く貴様らを監督することになったキース・シャーディスだ 이후 훈련병단 교관으로 등장하는 키스 샤디스였죠. 그는 グリシャ今日お前の息子が兵士になったぞ 라며 독백하는데 親父さんと会っていた調査兵団の男ってやつをそもそもあの男は俺もどっかで見たことあるはずなんだあれエレンお前は母親とよく似ているな 이후 그리샤 예거와 관련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志願しなく壁門の目前に彼はいた彼はなぜ壁の外にいるのか覚えていなかった 또한 그때 나오는 BGM 속 가사는 息子が兵士になったぞ 누구도 너무 일찍 죽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였죠. 그리고 1회 에렌이 낮잠을 자는 나무의 십자가 모양. エレン、もうすぐみんなが会いに来るよ。 이는 훗날 에렌의 무덤이 된다는 복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렌의 무덤에는 이곳에서 영원히 잠든 사랑하는 당신에게라는 비문이 쓰여지죠. 애니메이션 마지막 영상에 에렌의 무덤을 찾아온 사람들은 코니, 라이너, 아르민, 피크, 애니, 미카사, 장으로 보이는데 天と地の戦いと呼ばれたあの日から3年、パラディ島が見えてきたよ。あのバカ野郎が押し付けた世界の英雄の役がこれだパラディ島のみんなは知りたいはずだから僕たちの物語を 이들은 엔딩 후 사절단으로 무사히 파라디섬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기도 했죠. 1회 에렌의 꿈속에 잠깐 나오는 장난감들은 4기에서 빌리 타이버 가문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과 유사하며 我々の息子ジークをマーレの戦士にするのだ 지크가 어린 시절 원숭이 장난감 말과 병사 인형을 가지고 노는 장면이 있는데 이후 짐승 거인으로 병사들을 쓸어버리는 모습과 맞아떨어지죠. 초대형 거인 습격 당시 첫 장면에서 초대형 거인의 발자국이 없는 것은 그가 벽 밖에서 걸어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유미르가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거인화하는 장면에서 베리톨트는 손을 깨물어 거인화해서 상황에 대처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1기와 2기 사이 1기에는 없던 호수가 하나 생겼는데 이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월마리아 탈환 작전 당시 초대형 거인의 등장으로 인한 폭발로 생긴 것입니다.
あいつは黙ってないだろうが。 리바이가 찻잔의 손잡이를 잡지 않는 습관이 여러 번 비추어졌는데 이는 각성으로 인한 힘을 조절하지 못하던 시절 어머니의 유품이었던 찻잔을 손잡이로 들다가 부숴버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훈련병단 시절 입체기동 장치를 훈련하다 머리를 다쳤던 당시 에렌의 머리에 김이 올라오는 연출이 있는데 이는 연출이 아닌 실제로 거인의 능력으로 몸을 회복한 떡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인 전투 당시 애니가 목 뒤를 방어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애니가 거인이라는 복선이었습니다. 우트가르드 성은 성 이름 자체가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지명으로 그곳은 거인들이 사는 장소였죠. 척수액은 정량을 지켜야 하지만 양이 잘못 조절되면 기행종이 탄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의 병사가 일부러 키가 작은 거인을 만들었던 장면은 물론 로드레이스도 이와 같은 경우이죠. 1기 엔딩 속에는 주요 인물들이 벽을 두고 서 있는 장면이 있는데 정체가 밝혀지는 사람들은 모두 벽 너머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 지나고 탈환 작전 당시 말을 타고 달려가는 짧은 장면에서 땅속에 파이프가 튀어나온 것이 보이는데 짐승 거인에 의해 거인들이 숨어 있었다는 떡밥이었죠. 프록 폴스타는 짐승 거인의 공격에서 운 좋게 살아남았는데 프록은 요행, 행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코의 이름도 비슷한 경우였죠. 팔코는 마블 유니버스에서도 날아다니는 영웅을 가리키듯 내라는 뜻인데 팔코가 이후에 하늘을 날게 된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팔코가 처음 등장할 때 하늘에 있는 새를 향해 손을 뻗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는데 자유롭게 날고 싶었던 마음이 이후 진짜 하늘을 날게 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레의 군인들이 날아다니는 짐승 거인은 없냐며 대화하는 장면에서 새가 보이는데 이 장면도 팔코에 대한 떡밥이었죠. 시조 탈환 작전 당시 척수액을 두고 아르민과 엘빈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 속 에렌이 소리치는 것은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닌 친구를 구하기 위함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죠. 에렌이 히스토리아와 접촉하며 진실을 모두 알게 되는 훈장을 받는 순간 훈장의 모양이 이후 에렌이 변할 시조의 거인과 매우 유사하죠. 히스토리아는 평범한 농부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고 말하는데요. ヒストリア、もっと体をいたわらないと。同じ地で生まれた青年だ。下働きを務める彼に気づいたのは女王の方からだった。 하지만 아이의 아버지가 에렌이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끝까지 얼굴을 보여주지 않은 그 농부. 히스토리아가 임신했을 당시는 에렌이 철도 공사를 할 시점이라는 것. 私が子供を作るのはどう 직접 아이에 대해 에렌에게 말했던 것. 사요나라 에렌의 종말의 거인 폭발 장면과 출산 장면이 교차 편집되었던 것, 죽은 에렌의 머리를 들고 있는 장면과 히스토리아의 아이가 교차 편집되었던 것 등이 관련해서 의심할 만한 떡밥들이라고 볼 수 있었죠. 과거 그리샤가 벽 밖에 있던 시절 병원에서 복권파에 들어오라고 권유한 사람은 콜트와 팔코의 삼촌. 그는 결국 낙원행에 처해졌고 결국 글라이스 가문은 마레네에서 배신자 취급을 받게 되었죠. 콜트와 팔코는 그런 취급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사가 되고자 했습니다. 마레 잠입 당시 완장을 왼쪽에 차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에렌은 눈을 찌를 때도 병사로 위장하여 수용구에 들어왔을 때도 완장을 오른쪽에 차고 있었습니다. 이후 팔코가 완장을 반대로 찼다는 것을 알려주어 위치를 바꾸죠. 빌리 타이버 가문의 호위를 맡은 근위병들 중 유독 한 명이 빌리 타이버, 그의 여동생과 붙어 다닌 모습이 자주 보였는데 전투의 거인의 정체가 공개되기 전에는 이 근위병이 전투의 계승자일 것 같다는 추측이 많았죠. 하지만 정체가 밝혀지며 빌리 타이버의 동생이 변신하기 직전에 이 근위병이 건물 잔해에 깔려서 처참하게 죽은 클로즈업 컷이 나옵니다. 에렌과 지크가 좌표에서 만났을 당시 잠시 미래에 환생한 아이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가는데 외전작 스쿨카스트의 모습이었죠. 외전인 줄 알았던 모습이 같은 세계관 속 모습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렌이 미래를 본 후 마레에서 절망하며 거리를 걷는 장면 속 임신한 여자를 보고 놀라는 장면이 있는데 여자는 땅올림 당시 아기를 안고 있는 여자와 동일 인물로 여자는 죽지만 아기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에렌이 부른 좌표 속 세계에서 아르민과 에렌은 대화를 나눈 후
서로를 끌어안는데 이후 천지전이 끝나고 거인의 뼈만 남은 두 사람의 모습도 안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회와 마지막 회의 제목, 1회의 제목 2000년 후의 너에게란 유미르가 에렌에게 하는 말로 これだけの力を持っていながらフリッツ王に逆らうことができなかった。何かの未練を残していたことは確かだが、それがエレンには理解できてユミルはエレンについた。 노예인 채로 묶여있는 자신을 풀어줄 사람, 즉 에렌을 기다리는 시조 유미르의 말이라고 볼 수 있으며 마지막 회 2000년 전의 너로부터는 에렌이 유미르에게 보내는 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진격의 거인에 나오는 떡밥들을 살펴봤는데요. 떡밥들을 보고 다시 진격거를 정주행하면 또 다른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냐 너? OTT.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허위가 계속되면은 그게 관리인 줄 알아. 왜 또 손잡이를 어이라 그래요? 어이. 너를 돌리려고 하는데 손잡이가 빠졌네. 이런 상황을 어이가 없다 그래요. 어이? 어이가 없네 개새끼. 아가리 또 고자이마스.